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일부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예외에 포함되는데요.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임산부나 기저질환자에게 방역 패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 패스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섬세한 배려가 더해져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1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19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홍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1명 중 19명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 19명의 도내 외국인 확진자 모두 감염된 상태로 입국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 인구는 약 34만 명으로 MZ세대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론조사를 이끄는 청년층의 표심이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만큼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사냥 등 멸종위기종 보호가 최근 한전의 송전설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별 문제 없이 협의돼 환경부의 이중잣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최초 초안 접수 이후 현재까지도 협의 미완료 상태인데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한 달 만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도 닿지 않는 고층이어서 소방대원들이 직접 올라가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선으로 짚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춘천의 신축 중이던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하고 시기적으로 좀 겹치면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어떻게 불이 난 건가요? 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우려 섞인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춘천의 49층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2일 아침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입주 전이라 작업자 한 명이 연기를 조금 마시고 목에 불편함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1시간 반 동안 화재가 이어지면서 불이 난 아파트 49층 한 세대가 전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49층에서 불이 났단 말이죠. 불 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화재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소방차들이 아파트 진입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출동한 소방 장비들은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이 물대포를 쏴도 닿지 않는 고층,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49층이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간 고가 사다리차도 17층 정도 높이여서 무용지물이었고요. 소방 헬기까지 출동했지만 하는 일 없이 주변만 맴돌다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입주 전 아파트라서 물 공급이 안 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모두 작동이 안 됐는데요. 할 수 있는 건 소방대원들이 뛰어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승강기도 말썽이어서요. 40명이 넘는 대원들은 소화기를 직접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불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화불단행이라고 이게 뭐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고가사다리하고
그 소방 헬기가 동원이 안 되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예. 네, 고층에서 불이 나면 고가 사다리차나 소방 헬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강원도에서 가장 긴 고가 사다리차는 원주의 68m짜리 한 대가 전부입니다. 아파트 22층 정도 높이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물을 뿌리면 최고 40층까지는 닿는다고 하는데 이게 직사하는 게 아니라서 진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40층 이상에서는 또 쓸모가 없게 되고요. 예. 소방 헬기도 문제입니다. 현재 강원소방은 인명구조용 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땐 물주머니에 물을 담아서 위에서 아래로 쏟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고층 건물 화재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물을 뿌려도 거의 다 옥상에 떨어질 거기 때문인데요. 이번 화재 현장에도 헬기가 출동은 했지만 현장 지휘관조차 헬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아파트 같은데 고층에 불이 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소방 당국에 누차 확인을 했는데요. 예. 돌아온 답은 현재로선 이 고층 아파트 내부의 소화 시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인데요. 이 초동 진화에 실패하고 불길이 커지면 이번처럼 이 위험한 현장으로 소방관이 뛰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번 화재가 난 아파트도 3월에 이제 입주자들이 입주할 예정이었고 신축 아파트를 돈에도 많지 않습니까?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많은데 앞으로 화재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강원도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알아보니까요. 예. 모두 79동이었습니다. 예. 고층 건물이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대안이라고 한다면 대형 소방 헬기와 소방 드론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이 강원 소방이 2024년에 다목적 소방 헬기를 배치할 계획인데 그때 워터건 그러니까 이 직사가 가능한 워터건을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지만 도심에 헬기를 투입했을 때 이 하강풍이 강하게 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소방 드론은 현재 충청 소방학교에서 연구와 실증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번 아파트처럼 이 120m 높이의 불을 끄기 위해선 연구 개발을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당장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고층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진화 장비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입주를 진짜 앞둔 아파트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주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강원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병원 한 곳 중에 한 곳을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게 될 텐데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대병원이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원대학교 병원 남우동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원대병원하고 인천 성모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경쟁하고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원대병원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요? 저희가 지금 절감하고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이 예. 이 감염병의 특성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와 강원대병원이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료 면에서 감염병을 진료할 때 특히 영동 환자 같은 경우는 인천과 같은 먼데 위치하게 되면 200km를 종단해야 되는 그런 지리상에서 불리한 점으로 오히려 중증 환자 진료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강원권 또 동부 강원 저희 경기 지역에
이 병원이 유치가 돼야만 그 지리적인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많이 지금 맡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그 가축과 동물에 대한 이런 감염병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인수공통 감염증이라 해서 새로운 감염증을 예방하고 하는데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 강원도병원과 강원도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논리를 이제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나가야 될 분야인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이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예, 감염병 그 전문 병원은 평소에는 그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 감염병을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진료와 그동안 육성하고 준비됐던 모든 역량을 그 총동원할 수 있는 지휘본부와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강원대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는지요? 첫 번째는 준비된 감염병 대비를 저희가 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저희 지역에서요.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코로나 대응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의료진 또 역학조사관 같은 그런 인력 육성이 저희가 준비가 좀 미진했던 점 또 그리고 이런 감염병이 일반 진료와 서로 섞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돼서 안전하고 조금 더 발전된 모양의 감염병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예. 꼭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450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막대한 예산이 네. 지원되는 분야인데 이거는 뭐 들어보니까 강원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만 해도 440억 정도. 예. 그리고 또 강원도비와 저희 병원의 자체 자본으로 하면 500억 이상의 굉장히 대형 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평소에는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 사업 시설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압병동 30개, 또 중환자실 6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 진료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라에서 필요한 군대의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민들이 이제 뜻과 의지를 모아야 될 텐데 네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 되면은 어떤 점이 좀 혜택이라 할까요? 네.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저희 춘천 지역에 이제 경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 저희 춘천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그 경증 환자 병원이 진료가 없어서 속초, 강릉에 가서 또 입원하고 경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 춘천, 강원도에 유치가 되면은 한마디로 강원도민의 이 감염병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진료의 획기적인 향상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강원 네. 도민이. 네네. 수도권에서도 물론 환자들이 오겠지만 우선적으로 뭐 병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같은 게 주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행정적으로 우선권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선정된 예. 그 감염병 전문 병원들은 서울 예. 그리고 천안 그리고 대구 부산과 같이 전부 남쪽에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먼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 센터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 먼저 예. 진료를 맡게 되니까 예. 혜택은 물론 저희 강원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그렇군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쟁하게 되는 병원이 이제 인천 네네. 성모병원하고 분당 서울대 병원인데 네. 그 병원들하고 다르게 강원대 병원만이 갖고 있는 강점 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 그리고 어려운 이 경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과 저희 강원도는 인구 규모나 또 저희 병원 규모로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와 저희 강원대병원은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의료, 필수의료 같은 데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이미 수행했고요.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것 같이 그전에 메르스와 신종플루 같은 데 굉장히 감염병의 노하우가 쌓인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응 인력에 대한 그런 정책 개발이라든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고 저희가 강원도가 인구는 적지만
공공의료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이 의지와 준비된 자세,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경험한 그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는 좋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원장님 진짜. 생각하시기에 강원대병원이 선정될 가능성, 솔직하게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 여쭙는 건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선술적으로 하면 333으로 해가지고 30%라고 예상을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50% 이상이라고 자신하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기대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야지 예.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민 모두가 뜻과 의지를 모아야 되겠죠. 예, 근데 궁금한 게 그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충청권, 뭐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수도권에 강원권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듣는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저도 강원도민입니다만은 아니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강원권은 강원도인데 네. 왜 우리가 수도권에 포함이 돼서 선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약간 좀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항상 예. 저희 강원도가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세례에서도 수도권에 같이 예. 포함이 돼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저도 그 한마디로 강원도민의 입장으로는 수도권을 경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유치가 된다면 제가 환자가 됐다 하더라도 인천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을 생각을 예. 하면은 참 바라건대는 수도권과 분리해서 저희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다른 별도의 이런 사업들이 더 추가로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희 강원도민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와 인천과 저희 강원이 3자 대결 구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그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만큼 저희 강원도민들이 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적은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참 도민 현상으로서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가 좀 유치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병원 남우동 병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발열 체크하고 QR코드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아, 미접종자이신 것 같으신데 두 분이 같이 입장이 곤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 패스 논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반발이 확산됐는데요.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백신을 강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차 접종이 끝나고 추가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백신이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결사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8만 명을 돌파하면서 방역 패스는 기본 생활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백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아이들에 대해서 백신을 맞히는 것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방역 패스가 학원에 적용이 된다면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은 즉시 항고를 진행, 법원은 결국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학원에 갈 수 있거나 다른 장소를 갈 수 있게 되면은 백신을 맞을 것 같은데 이상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두려워요.
교육시설의 방역 패스는 해지되었지만 식당 등의 방역 패스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생활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입장에서는 방역 그 백신을 약간 자유롭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정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새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식당, 카페 등 해제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매출은 거의 50%에서 많게는 이제 업종마다 70%까지도 줄고 요즘 같이 이제 백신 패스하고 이러면 아예 그냥 문을 열어놓는 것보다 닫는 게 나니까 그냥 닫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년 동안 대출 7천만 원을 받아서 좀 버티겠구나 생각했는데 딱 1년 걸리더라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방역 패스까지 도입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대부분 급여 생활자들 퇴근한 뒤에 매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건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또 시간이 짧으니까 아예 안 움직여요. 차라리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방역 패스를 비롯한 영업 제한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은 점등 시위에 돌입했는데요.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손실 보상과 영업 시간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후에 9시가 딱 발표됐을 때 정말 터무니가 없었어요.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였죠. 시액 규모는 평균 매출의 3분의 1 정도? 재난지원금 같은 게 나오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뭐 와닿는 혜택,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역 패스.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일관성 있는 방역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1월 20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